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콕콕정 교수 공인회계사 정성진 교수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재고자산의 기본적인 개념, 취득 원가 이런 도입 부분 공부를 했죠. 오늘은 그 중에서 좀 더 확장된 개념이에요. 바로 재고자산의 기말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수량과 단가의 계산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 쭉 그렸을 때 요 재무제표 안에 여기에 이제 재고자산 안에 이렇게 상품 얼마 이렇게 표시를 하죠. 근데 이 얼마가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냐면, 이 재고자산이 창고에 몇 개 있느냐 라는 수량에다가 한 개당 얼마야 라는 단가를 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포인터를 사다 판매하는 기업이다, 땡땡 상사다 라고 가정을 할게요. 여러분, 그러면 이 포인터를 한 개 팔 때 한 개 사다가 팔고, 또 한 개 팔 때 또 한 개 사다 팔고, 이렇게 할까요? 그렇게 안 합니다. 한번 살 때 최소한도 이 이동 물량이 있기 때문에 뭐 한 100개 또는 뭐 200개 이런 단위로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재고가 떨어지면 주문을 할까요? 재고가 떨어질 걸 예상해서 미리미리 주문해 놓을까요? 미리미리 주문해 놓지요. 이러다 보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물가가 계속 오르죠. 중간에 재고가 없어질 수도 있죠.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간단하게 금액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말 창고에 딱 가보면 물량이 이만큼 쌓여 있는데, 도대체 이놈의 물량이 옛날에 언제 얼마에 샀는지가 막 섞여서 헷갈리는 거예요. 기말 창고에 이만큼 쌓여 있는데 이 중에 일부는 5월 일자에 산 게 안 팔린 게 남아 있는 거고, 이 중에 일부는 뭐 9월 일자에 산 게 안 팔린 게 남아 있는 거고, 막 섞여 있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정확한 수량 계산 방법, 정확한 단가가 얼마인지 모르면 곱하기가 안 돼서 금액이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실무적으로 나가보면 실제 현장에서는 이 수량 파악 방법과 단가 파악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 거랍니다. 여러분, 다만 이 내용이 조금 난도가 있어가지고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산수하고는 담을 쌓아가지고 숫자만 나오면 머리가 터질 것 같다, 어차피 내가 전산회계 2급의 합격이 목표지 고득점도 필요 없고, 나는 전산회계 1급도 안 할 거고, 내가 이 전산회계 2급 자격증을 합격한 이후에는 자격증도 안 쓸 거고 다른 분야로 갈 거다, 나는 진짜 싫다, 이런 분들은요, 여러분, 요 내용을 과감하게 패스하더라도 합격에는 지장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진짜 난 시간 별로 없고 난 붙는 게 목적이다, 고득점도 필요 없다 하는 분들은 이 내용을 과감하게 포기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향후에 회계 쪽 업무를 하실 거거나 내가 전산회계 1급도 공부할 거다 라는 분들은,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몇 학년 수준이라고 그랬죠? 초6 정도 수준만 여러분이 할 수 있다면, 산수할 수 있다면 충분히 따라올 수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주의 깊게 들어볼까요? 자, 지금부터 이 재고자산의 수량과 단가 계산 방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좀 전 설명드린 것처럼 기말의 재고자산 금액이 재무상태표에 딱 표시가 될 때는 뭐랑 두 개를 곱하는 거라 그랬죠? 몇 개 있느냐? 수량. 한 개당 얼마냐? 단가라 그랬죠? 먼저 그래서 재고자산의 수량 파악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아까도 제가 도입부에 말씀을 드렸지만 좀 전에도 지속적으로 계속 재고를 사가지고 옵니다. 사다가 팔고 그리고 기말에 딱 가보니까 물량이 이만큼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구매할 당시의 내용들을 쫙 파악해 보니까, 자, 일부는 예를 들어서 뭐 9월 일자 산 게 있고, 일부는 뭐 10월 일자 산 게 있고, 막 섞여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내 창고에 물건이 몇 개 있나를 파악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실지재고조사법, 두 번째는 계속기록법, 세 번째는 혼합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이 내용들은 절대 암기하는 거 아니고요,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들을 단어의 의미를 잘 음미하면서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실지재고조사법이에요. 여러분, 얘는 어떤 걸까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세 가지 방법은 한 개당 금액,
단가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수량, 개수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여기 써있죠. 수량이라고. 자, 창고에 몇 개 있느냐? 실제 재고 조사법은요, 회계 기간 말, 통상 12월 31일이죠. 창고에 가요. 세어보는 거죠.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 포인터가 몇 개 있나? 직접 세어보는 겁니다. 시간을 좀 내가지고. 자,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실질 재고 조사법을 쓰게 되면 기말에 세어봐야 되니까 기말 시점에서야 수량 파악이 됩니다. 이런 단점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내가 직접 세워보기 때문에 정확하겠죠? 정확한 대신에 수량 파악이 너무 늦게 되는 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내가 물건을 살 때마다 계속 기록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재고자산의 취득과 판매마다 계속 수량을 기록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1월 1일자에 100개의 재고자산이 있었어요. 100개입니다. 그런데 1월 4일자에 200개를 추가로 취득을 했어요. 그럼 지금 창고에 몇 개 있는 겁니까? 100개 있다가 200개 더 샀으니까 300개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5월 10일자에 100개를 팔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300개에서 100개를 팔았으니까 200개 되겠죠? 또 150개를 팔았어요. 그럼 몇 개 남았겠습니까? 12월 5일에 150개 팔았으면 50개 남았죠? 이러다가 이제 아무것도 사지 않고 아무것도 안 팔고 있다가 연말이 됐어요. 그럼 창고에 몇 개 있겠습니까? 50개 있겠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내가 재고자산의 입고와 출고, 수불부, 재고 수불부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재고 수불부 또는 재고 기입장 이런 거를 만들면 창고에 안 가도 알아요. 왜냐하면 1월 4일자에 300개 산 거 알고 있잖아요. 5월 10일자에 판 것도 알고 있잖아요. 11월 5일자에 판 거 알고 있잖아요. 창고에 안 가도 판 게 확실하니까, 산 게 얼마인지 몇 개인지 아니까 그냥 잔고만 들춰봐도 50개 남았겠네? 알 수 있겠죠? 자, 이게 바로 계속 기록법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 소불부를 이용하면 내가 재고를 세어보지 않았죠. 여러분 얘는 정확치가 않습니다. 정확치 않다는 단점이 있는데 얘는 신속하게 창고를 안 가봐도 되니까 파악이 되는 장점이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좀 전 설명드린 실제 재고 조사법은 정확한 방면에 파악이 늦고 계속기록법은 정확하지 않지만 신속히 파악할 수 있죠. 이래서 여러분 실무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보시는 것처럼 평소에는 그냥 장부상 수량 파악만 하다가 실제로 12월 31일이 되면 1월 1일자 바로 다음날 가서 회계기간 말에 창고에 재고가 몇 개 있나 세어보는 동그라미 1번의 실제 재고조사법과 동그라미 2번의 계속기록법을 두 개를 다 같이 쓰는, 짬뽕해서 쓰는 전문 용어, 정확한 용어 뭐라고 부른다? 혼합법을 쓰고 있는 거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거는요 외울 것도 없고요 단어 자체에 다 뜻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주의할 거예요. 여러분 이 실질재고조사법, 계속기록법, 혼합법은 한 개당 단가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수량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여기 써있죠. 수량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이다. 여러분 요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그럼 다음 내용 보도록 할까요? 자, 좀 전에 이제 재고자산의 기말에 창고에 몇 개가 있느냐라는 수량의 파악을 했죠. 이제 그러면 수량에다가 뭘 곱해야 되는 겁니까? 한 개당 금액 단가를 곱해야 되는 거죠. 바로 보시는 게 단가를 계산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개별법, 선입선출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 그런 뜻이고요. 후입선출은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 그 다음에 평균법은 평균 내는 거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것도요 절대 암기하는 게 아니라요 단어에 나와 있는 그 의미, 원리를 바탕으로 여러분 학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개별법은요 한 개당 금액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고 구입시마다 각 재고자산별로 가격을 파악합니다. 이 항공기나 선박이나 아주 고가의 차량 같은 것들을 판매하는 회사들은 항공기 하나 만들 때 이거 얼마에 만드는지 금액을 딱 정해서, 자, 언제 만든 뭐 A 120기 120 그 기종 개는 얼마,
배를 만들 때는 예를 들어서 무슨 벌크선, 무슨 배, 그거는 얼마, 금액을 딱딱 그 재고별로 파악을 해야 돼요. 왜? 워낙 금액이 크니까. 비행기 하나에 몇천억이 가거든요. 배 하나에 몇천억이 가고 몇백억이 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요런 포인터는요, 창고에 갔더니 이 포인터가 한 100개쯤 쌓여 있어요. 그러면 1번 포인터는 얼마고, 2번 포인터는 얼마고, 3번 포인터는 얼마고, 이런 식으로 100개를 다 금액을 파악할까요? 아마 그놈일걸요? 나중에 구입한 거나 옛날에 구입한 거나 그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개별법을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개별법은 아주 비싼 고가의 재고자산만 파악하는 방법이랍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한번 기출문제로 한번 이 내용들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대표적으로 나왔던 기출문제이고요. 조금 난도가 있는 내용이라서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나는 진짜 초등학교 6학년 수준의 산수도 하기 어렵다. 요즘은 산수라는 표현을 안 쓰죠. 초등학교 6학년 수학도 나는 어렵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과감하게 패스를 해도 지장이 없다고 했죠. 근데 여러분이 혹시 나는 중1 정도 수준부터 수학을 할 수가 있어 라는 분들은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래요. 자, 딱 보니까 1월 1일에 기초재고가 100개가 10개가 있었어요. 10개. 근데 이 10개는 얼마에 샀나 보니까 한 개당 100원에 산 거야. 근데 3월 10일자에 또 20개를 샀어. 그런데 이땐 200원에 산 거예요. 값이 막 오르죠. 7월 25일에 또 샀어. 30개를. 또 가격이 또 올랐네. 8월 20날에 또 40개를 샀어. 가격이 또 올랐네요. 이러다가 9월 15일자에 가서 드디어 매출을 하는 겁니다. 몇 개를? 30개를. 자, 잘 보세요. 10개, 20개, 30개, 40개. 그럼 다 합치면 얼마입니까? 제가 더하기 한번 해볼게요. 10개, 처음에 10개 있었고, 10개 있었고, 두 번째 20개를 샀고, 세 번 30개를 샀고, 40개를 샀으니까, 그러면 이게 총 몇 개냐면요. 내가 100개를 샀어요. 근데 그 중에 몇 개를 팔았어? 30개를 팔았어요. 그럼 몇 개 남은 겁니까? 기말에는? 기말에는 70개가 남은 거죠. 자, 여러분, 좀 전에 개수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에는 뭐가 있었냐? 실질재고조사법, 계속기락법, 혼합법이 있었죠. 개수에 관련된 거는 좀 전에 공부했던 거고, 그러면 이 70개가 개당 얼마냐는 거예요. 문제는 가격이 계속 바뀌잖아요. 이렇게. 자, 만약에 개별법이다? 그럼 창고에 가가지고 요 70개를 다 이 라벨을 까봐. 그럼 거기에 금액이 붙어있다고 칠게. 요 뒤에 뭐 매달 며칠 구매, 개당 얼마 써있다고 쳐. 이거 다 일일이 까봐야 돼. 70개를. 현실적으로 항공기나 선박은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 이렇게 비싸지 않은 것들, 비스무리한 것들은 이 개별법을 쓰는 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뭘 쓰는 거냐? 선입선출이나 후입선출이나 평균법을 쓰는 겁니다. 근데 제가 색깔을 약간 달리 해놨죠. 요 선입선출법이 전산회계 2급 시험에 제일 잘 나옵니다. 느낌상 여러분, 먼저 두를 선입은 먼저 두른 거고 선출은 먼저 나간 거죠. 선입, 선출의 반대말이 뭐겠어요? 후입 선출이겠죠. 나중 들은 게 먼저 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 내용을 저랑 지금부터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선입 선출법이에요. 여러분, 제가 좀 아까 총 100개를 팔 수 있었는데 그 중에 30개를 파는 그런 구조에서 선입 선출은 뭐냐? 먼저 들어온 거, 이게 선입이에요. 먼저 팔린다, 먼저 나간다, 선출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론적으로 제일 현실적인 거예요. 왜 현실적이냐? 여러분, 이 포인터도 마찬가지지만요. 특히 의류, 옷 같은 거나 휴대폰 같은 가전제품 같은 것들은요. 유행이 계속 빨리 바뀌기 때문에 빨랑 만들어 빨랑 팔아야지, 만들어 놓고 안 팔리면 정말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의류 같은 것들은요, 옷 같은 것들은 2시즌 정도만 팔리지 않으면 거의 뭐 30% 금액에 팔리거든요. 70%가 날아가는 거예요. 원가 이하로 팔 수도 있어요. 이게 현실적인 거죠. 자, 볼게요. 좀 아까 제가 그랬죠. 1월 1일에 10개 100원짜리예요. 3월 10일에 20개 추가로 샀는데 200원짜리 산 거예요. 7월 25일에 30개 샀는데 300원에 산 거예요. 8월 20일에 40개 샀는데 400원에 산 거예요. 계속 금액이 오르죠. 이 상태에서 9월 15일자에 몇 개를 판 겁니까? 30개를 판 거예요. 여러분, 이거 외우지 말라 그랬죠. 무조건 원리를 이해하라 그랬죠. 잘 보세요. 선입선출이니까
몇 개 팔았습니까? 30개. 언제 께 먼저 들은 거예요? 1월 1일 께 먼저 들은 거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건 판매가 된 거야. 어떻게? 10개 곱하기 100원. 자, 30개 팔아야 되니까 몇 개 더 팔아야 돼요? 20개 더 팔아야죠. 20개 언제? 요거죠? 요때 20개 곱하기 200원이에요. 이게 딱 팔린 거예요, 딱. 자, 그러면 자,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냐? 요거는 그대로 안 팔렸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기말 재고가 되는 거예요. 얼마가 되는 겁니까? 30개 곱하기 300원. 그 다음에 요거 그대로 안 팔렸어. 자, 40개 곱하기 400원. 여러분, 그래서요, 판매가 된 거는 매출 원가가 되는 거고, 기말에 안 팔린 거는 기말 재고가 되는 거죠. 자, 매출 원가 그대로 가져오면 돼요. 10개 곱하기 100원 더하기 이것도 팔린 거니까 20개 곱하기 200원. 자, 얼마가 되나 계산 한번 해볼까요? 눈으로 봐도 보이겠네요. 뭐 10개 곱하기 100원은 1000원이겠죠. 1000원. 자, 20개 곱하기 200원은요 4000원이겠죠. 4000원 더하기 1000원 하면 얼마가 되는 겁니까? 5000원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선입선출법 하에서는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는 거니까 개수를 잘 보고 외우는 거 아니에요? 개수를 맞춰보면 되겠죠? 30개 팔렸으니까 9월 15일에 10개는 요때 거, 20개는 요때 거, 두 개 합친 게 얼마다? 5,000원.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팔린 금액이다? 매출 원가가 되는 거죠. 자, 요건 뭐가 되는 겁니까? 요건 기말 재고가 되는 거죠? 더하면 되는 거예요. 자, 30개 곱하기 300원. 30개 곱하기 300원. 요거 9,000원이죠? 자, 그 다음에 40개 곱하기 4,000원. 40개 곱하기 400원. 이거 16,000원이죠? 16,000원 더하기 9,000원. 얼마입니까? 합치면 25,000원 되는 거죠? 25,000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가끔씩 시험 문제에 요렇게 데이터를 주어주고 요거를 선출법에 의해서 한번 계산했을 때 매출원가는 얼마니? 내지는 기말재고는 얼마니?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바뀌면 데이터가 바뀌죠? 여러분, 그런데 데이터가 바뀐다 한들 선입선출법의 개념은 원리로 이해하면 먼저 들은 게 먼저 나가는 거니까 1월 1일, 3월 10일, 7월 25, 8월 20일 이렇게 각각 취득할 때 날짜들이 나오면 선입선출이니까 뭐부터 팔아야 되는 거예요? 선입선출이니까 위에 거부터 먼저 팔아야겠죠? 자, 그런 개념이니까요. 여러분, 이거는 절대 외우시지 말고요. 원리를 바탕으로 이 칠판에 있는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고 나중에 여러분 갖고 있는 교재가 됐던 제가 지금 저술하고 있는 전산회계 2급 그 교재가 됐던 뒤에 기출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단원별로 있는 기출문제를 뽑아가지고 자, 이 선입선출 문제를 자, 요 원리를 바탕으로 꼭 한번 풀어보시기 바래요. 요런 기출문제가 출제 빈도가 꽤 높아요. 자, 그럼 바로 다음 이어서 후입 선출법도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후입 선출법인데요. 후입 선출법은 보시는 것처럼 후입이니까 나중에 들어온 거예요. 나중 후 들어올 입. 이게 뭐 한 겁니까? 선출이니까 선출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팔린다? 여러분, 이게 좀 아까 봤던 그 데이터 그대로 아닙니까? 나중이 언제냐? 8월 20일이 나중에 산 거예요. 7월 25일이 나중에 산 거예요. 3월 10일이 나중이에요. 1월 1일이 제일 앞이죠? 후입 선출이니까 윗게 아니라 아랫게 먼저 팔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굉장히 비현실적이에요. 왜? 모든 기업들은 물건을 쭉 사놨다가 12월 30일에 한 번 파는 게 아니에요. 바로바로 팔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1월 1일부터 팔기 시작하기 때문에 나중을 기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먼저 들은 게 먼저 팔린다는 전제가 맞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의류나 전자제품들은 유행이 심하기 때문에 아니 세상에 1월 1일에 사는 물건이 있는데 12월 말 걸 먼저 팝니까?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죠? 되게 비현실적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후입 선출보다는 좀 전에 공부했던 선입 선출이 더 시험 문제 출제가 자주 된답니다. 아무튼 똑같은 논리예요. 이 구조에서 30개를 팔았는데 후입 선출이야, 후입 선출.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잘 보세요. 이 중에서 가장 후가 뭐예요? 가장 후, 나중이. 요거죠? 이때 매출을 했는데 이때 판 30개가 언제 거를 팔았다는 뜻이에요. 가장 후인 얘를 파는 거예요. 여기서 몇 개를 파는 겁니까? 30개를 파는 거죠. 곱하기 400원.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70개가 남아야 되는데 70개가 언제 게 남았겠습니까? 여러분 요 중에서 다 안 팔린 게 있는 거예요. 40개를 샀기 때문에 30개를 팔았으니까 자, 몇 개가 남았습니까? 10개 남았죠? 10개가 400원짜리가 남은 겁니다. 또 이거 다 남았죠? 안 팔리고? 자, 다 남았죠? 안 팔린 게 30개 곱하기 자, 3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다 남았죠? 안 팔리고 20개 곱하기 200원이죠. 요거 다 남았죠? 그대로 안 팔리고 자, 10개 곱하기 100원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게 다 합친 100개란 말이에요. 100개. 100개 중에서 30개는 팔리고 70개는 안 팔렸는데 여기 70개가 되는 거죠. 70개 총 다 해서. 자, 다시 말하지만 후입선출법은 이게 먼저 팔린 거기 때문에 이게 팔린 거죠. 따라서 30개 곱하기 400원 하면 이게 얼마가 되는 거냐면 곱해 볼게요. 12,000원짜리가 팔린 겁니다. 매출원가가. 자, 그런데 이제 재고자산 남은 거는 옛날 산 게 안 팔린 거니까 이거 다 더하면 되겠죠? 자, 이거 계산 보나마나 안 해봐도요. 얼마가 나오냐면 이거 계산해보면 안 해봐도 알아요. 18,000원이에요. 어떻게 하냐고요? 이거 싹 다 더하면 30,000원이에요. 좀 아까 그래서 여러분 선입선출법도 매출원가랑 요 기말 재고를 합치면 30,000원 나왔을 건데 30,000원 중에 이미 12,000원 팔렸으니까 안 팔린 게 18,000원이겠죠? 더하기 한번 해볼게요. 자, 10개 곱하기 100원 하면 요게 여러분 1,000원이에요. 1,000원. 1,000원에다가 20개 곱하기 200원 하면 요게 여러분 4,000원이에요. 그 다음에 30개 곱하기 300원 하면 요게 9,000원이에요. 그 다음에 요게 10개 곱하기 자 400원 하면 요게 4,000원이에요. 다 합치고 나면 18,000원 되는 게 맞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이거 외우는 거예요. 이 용어에 있는 의미를 이해하고 용어의 의미대로 따라오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용어의 의미가 후입, 나중에 들은 게 선출, 먼저 나간다. 40개 산 게 먼저 팔린 거다. 몇 개 팔렸다? 30개 팔렸다. 30개는 매출원가고 40개 중에서 30개 뺀 10개는 안 팔렸으니까 재고죠. 자, 이것도 다 남았죠? 다 남았죠? 다 남았죠. 딱 다 더하면 18,000원이 되는 그런 구조이죠. 시험 문제에서는 여러분 이게 워낙 계산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매출원가는 얼마고 기말재고는 얼마고 이런 식으로 묻지 않아요. 그 중에 하나만 물어봐요. 자, 시험 문제에서 만약에 후입선출일 경우에 매출 원가가 얼마니? 이렇게 물어봤다고 쳐요. 이거 아예 필요 없습니다. 이거 딱 표를 보고 후입선출이래. 후입이네? 선출이네? 나갔다네? 40개네? 30개네? 오케이. 30개 곱하기 400원. 3, 4, 12. 12,000원. 이거 계산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30초? 이 정도는 풀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자, 좀 전에 선의선출 봤죠? 후입선출 봤죠? 그럼 평균법은 뭔가? 그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평균법은요. 평균적으로 팔린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 연간 구입한 재고의 평균이에요. 평균. 그래서 기말 재고 단가 계산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좀 아까 이 표 그대로 제가 표시해 놓은 겁니다. 30개가 팔렸는데 여러분이 30개를 계산할 때 어떻게 하는 거냐? 그냥 가만히 있다가요. 이 전체 다의 평균을 내는 거예요. 평균을 어떻게 내느냐? 자, 요거 10개 곱하기 100원 더하기 20개 곱하기 200원 더하기 30개 곱하기 300원 더하기 40개 곱하기 400원 곱하기 400원. 얘를 다 더한다면 이걸 몇으로 나누는 거냐? 요거를 100개로 나누는 겁니다. 이게 전체 평균이죠? 여러분 따라서 이거는 평소에는 원가 계산을 할 수가 없고요. 그냥 기다렸다가 연말까지 있다가 한 번에 계산해야 되는 그런 약간 현실적이지 않은 방법이긴 한데 자, 10개 곱하기 100원 하면 이게 얼마냐? 1,000원이에요. 요거 20개 곱하기 200원이다. 요게 여러분 4,000원이에요. 요게 30개 곱하기 300원이에요. 요게 9,000원이에요. 요게 40개 곱하기 400원이에요. 요게 16,000원이에요. 더하면 이게 전부 다가 3만원이에요. 3만원. 3만원을 몇으로 나누는 거다? 100으로 나눠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한 개에 자 개당 한 개당 30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평균법은요.
팔리는 거나 기말에 있는 거나 다 원가 개수를 가격을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즉 30개가 팔렸다? 오케이. 어느 게 팔린지를 구분하지 않아요. 평균 낸 게 그냥 팔리는 거예요. 개당 얼마라고요? 300원이에요. 그래서 30개 곱하기 300원 하면 이게 얼마가 되는 거냐? 9,000원이 되는 거죠. 계산 한번 해볼게요. 300원 곱하기 30개 9,000원이죠. 9,000원어치 판매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기말재고, 여러분 얘는요 똑같아요. 개수만 70개로 달라졌고 가격은 개당 300원이니까 37이 21이니까 21,000원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외출 원가와 여기 나와 있는 기말재고를 더하면 어차피 3만원이에요. 전체가 3만원이니까 3만원 중에서 팔린 거가 9,000원이니까 안 팔린 게 21,000원이겠죠.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평균법은요 평균을 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이 단가 기말재고 금액이나 여기 나와 있는 매출원가 이 금액이나 같겠죠. 자, 이게 여러분 원리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문제가 나오는데요. 일반적으로 다시 말하지만 이 평균법이나 좀 전 봤던 후입선출법보다는 선입선출법이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얘는 원리를 바탕으로 단어의 의미를 바탕으로 이 문제를 보고 푸는 거지 외우는 거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공부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재고자산의 기말재고 금액을 평가하기 위한 그런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재무제표에 재무상태표에 상품이 얼마 있다라고 하는 거, 얼마라는 거는 얼마가 있는 게 아니고요. 개수와 단가를 곱하는 거라 그랬고요. 수량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이 세 가지가 있었죠? 뭐가 있었습니까? 외우는 거 아니라 그랬죠. 가서 세어봐. 실지 재고 조사. 그 다음에 장부에 계속 기록해. 수량을 계속 기록해. 그런데 두 개를 섞어서 쓰는 거야. 평소에는 계속 기록을 하다가 장부에다가 나중에 세어보는 걸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섞어서 쓴다. 혼합이라 그랬죠? 실지 재고 조사법, 계속 기록법, 혼합법. 그런데 단가를 계산하는 방법은 물건을 사올 거 아닙니까? 하나씩 둘씩 사올 때 사오는 가격별로 파악을 해. 개별적으로 항공기나 선박처럼 개별법이야. 그런데 이런 포인터 같은 것들은 계속 물량이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씩 파악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린다? 선입선출. 아니다. 나중 들어온 게 먼저 팔린다? 후입선출. 아니다. 그냥 똑같이 평균 내버리자. 평균법.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다만 이거를 그냥 평균법을 써버리면 12월 31일이 돼야 평균을 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그때 이동해서 평균 내. 계속 중간중간 계속 평균을 내. 그걸 뭐라고 부르는 거다? 이동평균법. 여러분, 이동자가 안 붙고 총자가 붙는 경우도 있는데요. 총평균법은 연말에 한 번 평균. 이동평균법은 계속 중간중간 평균 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시험 문제에는 선입선출이 제일 잘 나온다고 했죠. 자, 그럼 관련된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재고자산이 수량 결정 방법으로 맞는 것은 그랬어요. 수량 결정. 어떻게 결정하죠? 가서 세어보죠. 그 다음에 계속 기록하죠. 그 다음에 혼합하죠. 답은 1번이에요. 선입선출, 이동평균, 총평균, 평균법과 총평균, 이동평균, 혼입선출은 무슨 방법이죠? 단가 계산 방법인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시험 문제가 나온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단순한 이론 문제 말고도 계산 문제가 나와요. 근데 계산 문제는 좀 전에 제가 실제 기출문제를 가지고 평균법, 후입선출법, 선입선출법 다 풀어봤죠. 똑같은 논리로 여러분 갖고 있는 책이나 제가 조술한 코코정교수 전산회계 2급 기출 문제를 보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래요. 자, 이제 여러분 하나만 더 풀어볼까요? 재고자산의 단위당 원가 결정 방법. 단위당 원가 결정 방법.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선입선출, 후입선출, 그 다음에 평균법 또는 개별법 이렇게 간다 그랬죠? 생산량 비례법은요, 나중에 저랑 공부할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이랍니다. 여러분, 이런 식의 단순한 이런 문제가 종종 나와요. 자, 이제 오늘 공부할 마지막 내용입니다. 여러분, 요 내용도 조금 시험 문제 출제가 자주 되는데요. 이게 조금 헷갈려요. 그래서 나는 진짜 어렵다 하는 분들은 과감히 패스해도 합격에는 지장이 없답니다. 자, 물가가 상승할 때예요.
여러분 요즘 같은 현대 시대에는요, 물가가 내릴 경우보다는 물가가 오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속 물가가 오르겠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앞에 사례 문제 풀어봤던 것처럼 물가가 1월 1일 때는 100원에 샀단 말이죠. 한 개에. 3월 10일엔 200원으로 올랐네요. 300원, 400원으로 계속 물가가 올라요. 그러면 여러분 앞에 문제 잘 보시면은요, 기초재고와 수량을 다 곱해서 계산한 금액이 3만 원입니다. 이 3만 원을 팔린 거는 매출원가로 가는 거고요. 안 팔린 건 기말재고로 가는 거 아닙니까? 잘 보세요. 선입선출이니까. 선입선출이면 여기서 뭐가 팔리는 겁니까? 선입이니까. 선입. 이게 선입이죠? 여러분 따라서 이게 팔려. 근데 후입은 뭡니까? 후입? 후입은 이게 후입이잖아요. 후입은 이게 팔려. 여러분 그러면 매출원가를 먼저 볼게요. 매출원가가 선입이 이게 팔려. 후입은 이게 팔려. 어느 게 더 금액이 크겠어요? 어느 게 더 비싼 거를 판 거예요? 후입이 더 비싼 거를 팔죠. 이게 팔리니까 아까 30개 팔았거든요. 3, 40개가 들어가는 거고요. 이게 팔리면 아까 이게 아마 100개, 이게 200개죠. 이게 팔렸으니까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나머지가 기말재고, 나머지가 기말재고예요. 자, 또 평균법. 평균을 내. 이 둘 중에 평균 금액이겠죠? 자, 9,000원이잖아요. 이 둘 중에 가운데 금액이에요. 나머지가 기말재고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구체적인 이 계산 문제도 중요하지만 물가가 상승할 때 이 매출원가의 크기와 기말재고의 크기를 묻는단 말이에요. 외우는 거 아니에요. 선입이란 말은 요게 팔린 거고 후입이란 말은 요게 팔린 거니까 어느 게 더 매출원가가 크겠어요? 당연히 후입선출법이 더 금액이 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이 더 싼 게 팔리니까 매출원가가 더 작겠죠? 선입선출법이 가장 금액이 작다는 거죠. 가운데 뭐가 끼어 있는 겁니까? 평균법이 끼어 있는 거죠. 마찬가지 평균법이 끼어 있고요. 기말재고를 보도록 할게요. 외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말재고는 어느 게 제일 클까요? 어느 게 제일 커요? 싼 게 팔리고 비싼 게 남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선입선출법이 더 기말재고가 비싼 거예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외우는 거 아니에요. 선입선출법은 자, 물가가 오를 때 기초에 싸게 산 게 팔리고 기말에 비싸게 산 게 안 팔려. 그러니까 기말재고는 얘가 더 커요. 그런데 후입선출은 물가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요 후입이 먼저 팔려. 싸게 샀던 옛날 게 안 팔렸어. 그러니까 여러분 후입선출법이 가장 싼 게 남아있는 거죠. 가운데 평균법이 끼어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 절대 암기하는 거 아니고요. 이해를 바탕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물가가 하락할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락도 공부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똑같은 논리를 풀어볼게요. 물가가 이제는 오히려 내려. 하락이니까 400원짜리였는데 300원, 200원, 100원으로 내려. 자, 선입, 선출, 후입, 선출, 평균. 평균법은 보나마나 가운데 끼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매출 원가야. 매출 원가가 팔린 건데 어느 게 팔려야 비싸겠습니까? 이게 팔려야 비싸요? 이게 팔려야 비싸요? 원가가. 이게 더 비싸죠? 여러분 따라서 선입선출법이 더 매출원가가 비쌉니다. 이게 팔리니까. 후입선출법이 가장 매출원가가 낮습니다. 왜? 이게 팔리니까. 자, 기말재고. 뭐가 남아야 비싼 겁니까? 이게 남아야죠? 이게 남으려면 이게 팔려줘야죠? 여러분 따라서 후입선출법이 기말재고가 더 비쌉니다. 물가 하락할 때는. 왜? 이게 남아야 되니까. 이게 팔리고. 선입선출법이 가장 기말재고가 작아져요. 왜? 이게 팔리고 나가고 요게 남으니까. 하나를 공부하면 거꾸로 가도 되긴 하는데요. 무조건 그렇게 외우지 마시고 의미를 가지고 이해하시면 충분해요. 자, 그러면 기출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021년 나왔던 이론 문제인데요.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거네요. 하락하는 경우에 재고자산의 수량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면 매출 원가가 가장 작게 나타나는 재고자산 평가 방법은 그랬죠? 여러분 보나마나 개별법은 아닐 거고요. 평균법은 가운데 끼어 있는 거고 둘 중에 하나죠. 그냥 둘 중에 찍어도 되는데 물가가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계속 떨어져. 이게 12월 31일이야. 문제는 뭘 묻는 거냐면 매출원가를 물어봤어. 이게 여러분은 가장 작게 표시가 되려면 여러분 이때 구매한 거 쭉쭉 구매할 거 아닙니까? 요때 게 팔려야 돼요? 요때 게 팔려야 돼요? 자, 어느 게 팔려야 더 매출원가가 낮겠어요? 당연히 나중에 산 게 먼저 팔려야 되죠?
따라서 여러분 나중에 샀잖아요. 후입 들어온 거죠. 이게 먼저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후입 손실법이 돼야지만 매출원가가 더 낮아질 겁니다. 자, 그럼 이상 공부한 내용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오늘은 재고자산의 수량과 단가를 파악하는 방법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 수량과 단가를 파악하는 방법을 비교하는 문제가 종종 나온다고 했죠. 수량 파악하는 방법은 자, 실제 세어보거나 장부상 계속 기록하거나 두 개를 섞어 쓰는 방법이죠. 단가 파악하는 방법은 개별적으로 보거나 선입선출, 후입선출, 평균이 있다고 했죠.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 또는 하락할 때, 자, 이 두 개, 이 방법들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물가 상승만 하나 보도록 할게요. 매출 원가가 가장 큰 방법이 뭡니까? 후입선출이죠. 왜? 물가가 상승하면 1월 1일 기준으로, 10월 30일 기준으로 물가가 쭉 오르기 때문에, 자, 매출 원가가 비싸지려면 이게 판매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팔리는 게 매출 원가가 비쌀 거고요. 선입선출 이게 팔리는 거 아닙니까? 싼 게 팔리니까 매출 원가가 제일 낮겠죠. 기말재고가 제일 높으려면 이게 남아야 돼요. 이게 먼저 나가줘야 돼. 선입선출이 되는 거고요. 기말재고가 제일 낮으려면 이게 남아줘야 돼. 이게 팔려줘야겠죠? 후입선출이겠죠? 여러분, 그래서 물가가 오를 때는 이 그림 하나 그려보시고요. 물가가 내릴 때는 이 그림 하나 그려보신 다음에 잘 비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개정 과목으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